본인이 봤던 시험지를 반드시 다시 보셔야 돼요. 방문가 클래스. 자, 71번. 자, 이 문제는 어느 시험에서도 자주 다루지 않는 문제야. 이런 것들은 포위망을 좁혀서 찍어야 될 문제인데 담보 책임이 나왔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는 불특정물 하자란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담보 책임에서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거를 모두 고르라 그랬어. 그러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항상 공통으로 들어있는 책임은 해제와 손해배상이야. 이거는 예외 없이 모든 담보 책임에 계약 해제할 수 있냐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는 다 똑같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게 이 디귿이야. 이 대금감액 청구권이라는 건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정확하게 외운 거, 안 외운 거 그게 구별이 돼야 되고 이거 안 외운 거예요. 그러면 틀려도 돼. 단 그냥 틀릴 수가 없으면 틀리는다는 마음으로다가 포위망을 좁힌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럼 내가 아는 것만이라도 처리하고 찍으셔야 되는 거야. 그럼 담보 책임에서 대금감액 청구권은 일부 타인하고 수량 부족, 양적 계산이 가능한 데만 인정돼. 나머지는 나올 수가 없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사례에서든 일부 타인과 수량 부족 사건이 아닌 이상 대금감액 청구권이라는 건 인정될 수가 없어. 그럼 이 문제는 찍더라도 디귿 들어간 건 지워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5번 지워져. 그럼 2개 남아. 그럼 처음 보는 거 이 완전물 급부청구권은 둘 다 들어있어. 둘 다. 그럼 리을은 몰라도 된다는 뜻이야. 그냥 리을은 된다는 뜻이지. 그럼 해제랑 손해배상 당연히 모든 담보 책임에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하고 이렇게 찍었어야 돼. 그러면 맞죠. 이게 객관식 시험이라는 게 아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처리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운 좋게 답이 나오기도 해. 그런데 이게 시간에 쫓겨버리면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못하는 거야.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지. 이 문제는 틀려도 합격하는데 문제 없어요. 이건 이례적으로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 찍더라도 이런 식으로 풀어보라는 거지. 내가 아는 거를 정리하는 식으로. 자, 72번. 작년에도 나왔고 그전에도 나왔고 거의 뭐 10년에 9번 나오는 합의해제. 저희 시험에 유독 거의 매년 나오는 주제. 이건 100% 맞추셔야 됩니다. 계속 기출되는 문제니까. 합의를 해제했다고 나왔어. 그리고는 틀린 거 고르래. 1번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고 그랬어. 아니 합의로 해제한 게 무슨 채무불이행이야. 손해배상 없다. 1번 답 쓰고 끝나셔야 돼. 이런 문제조차도 5번까지 읽으셨다면 문제를 푸는데 굉장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이에요. 그거는 앞으로 다시 공부하실 때 반드시 고치셔야 돼. 합의해제 나오면 이자 없다, 손해배상 없다가 그냥 입에서 나오게끔 훈련이 돼야 돼요. 이 문제는 1번 답 쓰고 끝내야 될 문제야. 자, 73번. 계약금 문제. 매년 나오는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례는 그냥 이게 다야. 계약금 수령했다. 계약금 문제구나. 틀린 거 고르래. 1번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맞고. 2번 위약금 약정하면 손해배상액 예정한 걸로 추정한다. 맞고.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했대. 그럼 기일 전이라도 지급됐으면 착수됐구나. 그럼 배액 상환하고 해제 없다. 딱 떨어져요. 4. 만약 위의 문제랑 다르게 가정했어. 이런 사례가 민법에 많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약정한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대. 그럼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거야. 요물계약이라. 그러면 수령한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없다고.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 5번에 만약 나왔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보여. 그럼 계약금 문제에서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해제할 수 있다 하고 확인만 하라고 했어요. 해제 없다. 그냥 틀렸어요. 그래서 5번이 답이야. 100% 맞으셔야 돼. 이 문제도 모든 문장들이 수도 없이 매년 계약금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출제됐던 지문들이라 답 쓰고 끝내셨어야 돼요. 자, 74번. 이 문제도 맞추기 힘든 문제예요. 그냥 출제자가 틀리게 하려고 된 거야. 그럼 이런 문제들은 일단 문제 제목이 임대차 차임에 대한 거니까 뭐 제목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처리 가능한 문장은 우선 처리를 해야 돼. 안 되는 것들은 보류를 해야 되고.
자, 1번 문장에서 물어본 거. 문장일 때는 물어본 거 항상 먼저 하십니다.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냐 그랬거든. 근데 앞에 내용이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됐어.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멸실됐다고. 그럼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까 차임 감액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쟁점은 일부만 감액을 하는 거야. 전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의 비율 여기가 맞으면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1번 지문은 자주 출제되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서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자, 2번도 저희 시험 처음 나온 거야.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를 했대. 그럼 임차인이 여럿이란 뜻이야. 그러면 연대해가지고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 보는 문장이라 옳으냐 틀리냐 정확히 판단 못해요. 자, 3번. 이거 이제 물어본 게 이거야.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 발생하냐라고 시점을 물어본 거야. 시점. 그럼 앞에 봤더니 증액 청구를 했어. 그럼 증액 청구를 하고 임차인이 거부하면 법원에서 증액 결정이 나. 그럼 법원이 차임 증액 결정을 했대. 그럼 차임 증액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정당한 청구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인정이 된 거라 우리 판례는 증액 청구했을 때 임차인이 불응해가지고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되면 결정받은 시점이 아니라 증액 청구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증액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래야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틀린 부분은 여기야. 결정한 시점이 아니라 증액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해요. 못 풀어 이걸. 틀리라고 된 문제야 이 사람들이. 자, 4번은 그래도 처리를 해야 돼요. 물어본 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거든. 근데 앞에 내용이 차임연체로 해지됐대잖아. 그럼 채무를 불이행해가지고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4번만큼은 확실하게 지워놓고 나머지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찍더라도 아는 거는 빼고 풀으라는 거죠. 자, 5번도 마찬가지. 일기연체하면 해지하기로 약정했대. 그럼 법에서는 2기연체가 해지로 되어 있는데 지들끼리 한 번만 안 내도 해지하도록 하자라고 한 건 임차인한테 불리하니까 이 약정은 무효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한 4번하고 5번은 확실하게 옳은 문장으로 지워놓고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찍으셨어야 돼. 이건 틀려도 당락을 좌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는 맞추려고 오랜 시간 애를 쓰면 안 돼. 내가 확실하게 외워간 거, 자주 기출돼서 나왔던 거, 그에 대해서는 정확히 풀고 그렇지 않은 지문들에 대해서는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빨리 찍고 가야 돼. 자, 이제 75번부터 올해 시험의 특징이 민법에서 문제가 나온 것들은 이런 몇몇 문제들 생소한 게 있긴 했지만 자주 출제됐던 부분에서 답으로 나온 문제들이 상당수가 있었기 때문에 민법을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민사특별법 쪽 문제가 쉬운 게 별로 없어. 쉬우면 문제가 길고 문제가 안 길면 지문들이 굉장히 응용돼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서 풀지 않는 이상은 답을 못 찾는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75번 문제 딱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은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2, 4, 6, 7줄로 나온 거야. 이 문제가. 그럼 이런 문제들은 문제부터 읽는 게 아니라 항상 지문부터 보시는 거야. 그럼 옳은 거 꼬라 그랬거든? 이 문제에서. 그럼 1번 문장에서 물어본 거 보니까 임차권 등기 비용. 이 등기 비용을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럼 임차권 등기를 협력하에 했는지 등기 명령에 의해 했는지 위에 문제만 찾아보면 돼. 그럼 위에 눈 뜨면 여기 나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했다고.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는 임대인이 임대차 끝나는데 보증금을 안 줬기 때문이라 임대인 때문에 등기 명령 신청해서 등기가 된 거니까 이미 임차인이 등기 명령에 의해 등기 비용을 지출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 돈은 임대인한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있다 하고 그냥 1번 답 쓰고 끝내셨어야 돼. 이거를 날짜 순서대로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읽을 것이 아니라 나머지 문장들도 그리 어려운 문장들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해요. 이것들은 시간 관계상 답 찾는 방식만 하고 넘어가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 문제가 길 때는 무조건 문제부터 읽지 말고 물어본 게 뭔지부터 보시는 거야. 그럼 물어본 거 정리가 되면 갑이 임차인이고 을이 임대인이라는 거 지문 보면 알게 돼요. 문제를 굳이 안 읽어도 지문으로 알게 돼. 그러면 임차권 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냐 그러면 등기 명령만 찾으시면 돼. 그럼 등기 명령에 간 건 임대인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거니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당연히 답수 끝내셨어야 돼. 이건 이제 문제 포장은 길고 복잡하게 해놨지만 답은 상식선에서 나오는 문제야. 76번 아주 틀리게 내려고 작심하고 만든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앞으로 치러져야 될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례예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야. 사례는 전형화된 자주 보는 사례예요. 문제는 짧아 이건. 그럼 문제에서 눈에 띄는 건 이거야. 주택 임차인들이 대항 요건 갖춘 후에 임대인 갑이 주택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라고. 그럼 주택을 병한테 양도한 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례만 놓고 보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니까 결국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례예요. 그리고 틀린 거 고르라 그랬어. 그럼 이 사례 입각에서 1번 지부터 정리하신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길 때는 지문부터 보고 문제가 짧으면 문제부터 정리하면 유리한 거예요. 그럼 1번 문장은 물어본 거. 갑은 보증금 반환 의무 면한다. 왜? 대항력 갖춘 후에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병한테 임대인의 지가 이전됐어. 그럼 갑은 보증금 반환 의무 없고 병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문장이고. 이건 항상 나오는 시험 문장이야. 자, 2번. 양도 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 지들끼리 이미 연체된 거. 이건 둘 사이 채권 관계일 뿐이라 이것까지 병한테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이것도 자주 나오는 기초 지문이요. 자, 3번은 이게 이제 어려워. 여러분들은 가압류 이런 말 나오면 어렵거든. 그럼 물어본 것부터 정리하십니다. 병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즉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럼 이 3번 문장은 1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압류가 나오니까 정신을 잃게 되는데 주택 양도되기 전에 보증금 채권이 이 보증금이 누군가의 가압류가 됐어. 근데 그 이후에 병으로 소유자가 바뀐 사례야. 그럼 병한테 임대인이가 승계돼. 그럼 갑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소멸하고 병이 보증금을 반환할 채무가 승계된 거야. 그럼 똑같은 말이야 이게. 보증금이 가압류가 됐어. 그럼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순간 병한테 이 채무자 지위가 승계되는 거예요. 이 말이 갑은 보증금 반환을 면하고 병한테 승계된다. 병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같은 뜻이다. 근데 시험 볼 때는 정신없어요. 몰라. 자, 4번. 이건 쉬워. 우리가 새로 나올 판례로 외워가시라고 그랬거든. 병이 보증금을 반환했어. 그럼 병이 보증금 반환 채무자니까 자기 채무를 이행한 거야. 그럼 그 이후에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없다라고 자기 채무를 이행한 거라고. 그럼 이 4번 문장도 똑같은 문장. 그러니까 이 문장은 1번, 3번, 4번은 같은 내용, 같은 내용. 대항력이 있는 상태로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보증금 반환 채무는 갑은 소멸하고 병한테 승계됐다. 1. 갑 면한다. 3. 병한테 승계됐다. 4. 병한테 승계됐으니까 병이 반환한 건 자기 채무 이행한 거라 갑한테 돈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 1번, 3번, 4번이 같은 내용. 만약. 항상 나오는 게 만약이야. 만약하고 물어본 거 보면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냐고 또 물어봤어요. 1번에서 갑이 보증금 반환 채무 면한다고 나왔고 5번에도 갑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냐고 물었어. 그럼 소유권이 병한테 이전되면 갑은 면해. 근데 병한테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면 여전히 갑이 보증금 반환을 부담해야 돼. 그걸 물어본 거야. 근데 앞에 봤더니 이거야.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주택을 병한테 양도한 거래. 그럼 담보, 양도 둘이 합쳐 읽으면 양도 담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위에 본에서 나온 사례처럼 주택이 병한테 양도된 게 아니라 5번은 가정한 거야. 양도한 게 아니라 양도 담보를 한 거라고. 그럼 양도 담보를 하더라도 아직 소유권 이전된 게 아니니까 여전히 갑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도 담보를 한 거라고. 소유권 이전된 게 아니라.
그래서 면한다. 여기가 틀린 거예요. 문제 자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우리한테는 안 좋아. 어차피 못 풀어요. 이건 일반 수험생은 못 맞춰. 근데 앞으로는 이런 유형의 사례들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서 가야 될 사례 중에 하나예요. 좋은 사례야. 그럼 여기서 나온 주된 질문들은 결국 보증금 반환 채무를 누가 지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 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고 5번은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라 양도담보라는 담보물권을 설정하실 뿐이다라는 취지다. 5번이 답. 못 맞춰요. 그러니까 특별법이 올해는 두 문제 빼고는 다 어려웠어요. 어려웠다. 77번. 이것도 못 맞춰. 대신에 답은 몇 개라도 추려놓고 그중 하나를 찍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서 옳은 거 모두 고르라 그랬어. 자, 기억. 완전 생기초 문장으로 자주 출제되는 문장이에요. 자, 공용 부분, 복도 계단.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야. 지분 비율로 하는 게 아니라. 복도는 복도로, 계단은 계단으로. 그래서 전형적으로 옳은 사항. 그럼 기억 들어간 거 놔두고 나머지 지우신 거야. 그럼 2번하고 5번 지워줘요. 그럼 해야 될 건 니은하고 리을을 해야 돼. 그럼 니은. 자, 물어본 거. 여기 시험에 나오긴 했었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진 않았어요.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을 물어본 거야. 그럼 우리가 집합 건물 할 때 항상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을 구별해야 되거든. 그럼 법 취지가 그거예요. 담보 책임 존속 기간 기산일을 정할 때 전유 부분이라는 거, 직접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거, 101호, 102호, 103호 이거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묻는 존속 기간의 기산일은 구분 소유자한테 인도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사용 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거든. 근데 몰라.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부터 담보 책임 기산일이 진행돼. 근데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한테 인도된 날을 기산으로 한다. 몰랐대. 디귿은 이 문제 푸는 데는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공용 부분에 대한 득실 변경. 복도 계단은 당연히 전유 부분에 따르는 거니까 별도의 등기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 리을. 분양자, 분양한 사람.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한테 그 분양한 물건에 대해 하자가 있을 때 당연히 담보 책임 져야지.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그럼 리을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근데 리을은 당연히 분양자든 시공자든 하자가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이게 당연히 틀린 지문이라 요거라도 지워두면 이것도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 찍으셔야 돼. 그래서 앞에 거 찍어서 1번 찍어서 맞았으면 좋고 뒤에 거 찍기로 해서 3번 찍어서 틀려도 합격하는 데는 영향 없고 그렇게 해서 풀었어야 될 문제예요. 민사특별법을 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교수인 것 같아. 이 78번 문제도 아주 정확하게 아름답게 낸 문제예요. 일반 수험생은 풀기 어려워요. 이거 선생들도 풀기 어려워. 이거. 정확하게 저처럼 표시하면서 푸는 사람은 안 틀려. 근데 읽고 풀면 못 풀어. 못 푼다고. 정확하게 표시하고 풀어야 돼. 야, 여기가 시험 볼 때 항상 그 이야기 했어요. 민사특별법 문제 풀 때 양도담보 문제가 나오면 소유자에다가 별표를 쳐놓고 푸셔야 된다라고. 그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항상 정리하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온 거야. 을은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그러니까 민사특별법 쪽에서 담보 나오면 가등기 담보 아니면 양도담보 문제니까 자신의 X 건물에 대해 갑명의로 이전 등기 했대. 그럼 담보할 목적으로 이전했으니까 이게 양도담보한 거예요. 그럼 양도담보 사례가 나왔을 때는 소유자에다가 별표 치고 푸시라고 그랬어. 이 사례는 을이 소유자야. 그리고는 옳은 거 고라 그랬다고. 사례는 복잡한 사례는 아니에요. 그럼 이 사례는 을이 채무자이면서 소유자인 사례, 갑이 양도담보권자인 사례. 양도담보 사례 문제예요. 그리고 1번 질문은 저희가 담보물권의 공통점으로 갑은 이 화재 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위, 돈 대신 받아갈 수 있냐? 담보물권자들은 물상대위성 당연히 있다.
라고 마지막 전범이 동용할 때 2차례에 걸쳐서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최신 판례고. 그래서 1번 틀렸다고 처리해야 돼. 자, 2번에서 물어본 거. 갑은 을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한테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 그랬다고. 물어본 것만 정리하면 돼. 그럼 갑은 소유권이 있느냐? 을이 소유자야, 을이.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고.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처리되신다. 이렇게. 자, 3번.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같은 문제야, 여기까지가. 인도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얘네 둘의 질문은 같아. 갑이 임차인인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물어본 게 같아. 근데 다른 점은 여기는 갑이 소유권에 기하여 할 수 있느냐? 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없다야. 여기는 담보권 실행하기 위해서 인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있다는 거야. 갑은 소유자가 아니라 담보물권자니까 야, 내가 이거 양도담보인데 이거 실행해야 되니까 그거 나한테 내놔. 그래야 담보권 실행하지. 라고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둘의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양도담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소유자에다가 별표 치고 푸셔야 되는 거야. 아, 이건 못 풀어요. 이것도 앞으로 다시 나올 그 사안으로서 이제는 좀 더 정리를 하고 시험장을 가야 될 문제야. 이게 3번이 답이요. 자, 4번. 4번, 5번은 처리가 되셔야 돼. 이 문제는. 자, 4번은 갑은 을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병한테. 여기까지가 다 똑같은 문장이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어. 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양도담보 문제 풀 때는 소유자에다가 별표를 항상 치고 풀으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주어가 지금 다 갑을 물어봐. 갑. 갑. 양도담보권자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갑이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체. 자, 5번. 양도담보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 선의인 정 나왔다. 갑이 선의인 정한테 소유권 이전해줬어. 그럼 선의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한다. 그 내용. 그럼 을은 정한테 새로운 소유자한테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되셨어야 돼요. 자, 79번. 이 문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재가 된 거고 받아줄 가능성이 제일 높고 설령 안 받아주면 소송까지 해야 될 사례예요. 이거 출제자가 뭔가 문제를 오해해서 낸 거야. 그러면 시험 볼 당시에는 이렇게 풀었어야 돼. 지금 박스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을의 임대차가 제3자한테 효력이 있는 경우를 찾으라 그랬거든. 그럼 이 말은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이거 찾으라는 뜻이야. 이렇게. 그럼 대항력이 있는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억. 을이 폐업했대. 그럼 폐업한 순간 대항력 없어. 자, 니은. 을이 폐업 신고 후에. 그럼 여기까지는 대항력이 없어. 근데 다시 같은 등록번호로 등록을 했어. 그러면 폐업 신고했을 때는 대항력이 상실됐다가 같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게 되면 이때 새로운 대항력을 갖게 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걸로만 하면 을의 임대차가 제3자한테 효력이 있는 거는 얘는 효력이 없어졌다가 다시 사업자 등록하면 이때부터 효력이 생겨. 그럼 니은도 대항력이 있다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출제자는 니은도 대항력이 없다고 답을 낸 거야. 그 이유가 이 사람 착각한 거야. 이 제3자가 폐업 신고한 이후에 제3자가 이해관계를 맺고 그 이후에 다시 등록했다. 그러면 제3자한테 대항력 없어.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임대차가 제3자한테 효력이 있는 경우는 이라고만 찾으라 그런 거예요. 제3자가 관계를 맺은 시점에 대한 적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착각한 거야. 이때 폐업 신고를 했으니까 대항력이 상실됐고 나중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새로운 대항력이 생길 뿐 기존에 있던 대항력이 다시 되살아나는 건 아니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대항력이 없다고 낸 건데 이건 제3자 관계 맺은 시점에 대해서 정확한 적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의제기 되면 이건 100% 받아줘야 되고 설령 안 받아들여지면 소송까지 가야 될 문제예요. 이건 문제를 완전히 잘못 낸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대로 내면 니은은 대항력이 있는 거야. 새로운 대항력을 갖게 된 사례니까. 디귿은 병이 전체항해나 그럼 전대차가 나오면 직접 소유자인 병 앞으로 등록했는지만 보라 그랬어. 그래서 병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정답은 4번이 돼야 되는데 이 출제자는 자기 생각에 니은도 대항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2번으로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이의제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이의제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원래는 이 문제대로라면 4번이 답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시험 신뢰 원칙상 이미 가답을 2번으로 내버렸으면 답을 변경하는 일은 불가능해. 기득 이걸 가지고 이미 정답을 맞춘 사람들에 대해서 기득권을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시에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복수 정답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 문제 자체가 출제가 잘못된 거라 모두 정답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대로만 풀면 4번을 답으로 썼어야 돼. 자, 마지막 80번. 이 문제는 대한민국 최초로 나온 아주 예의 없는 사례. 명의시탁 문제가 나왔는데 배우자가 나왔거든. 그럼 배우자 관계를 시험에 낼 때는 대부분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유효인 명의시탁을 출제하는데 이 출제자는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까지 내놓고 무효인 명의시탁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시탁 사례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유효인 명의시탁 사건인지 무효인 명의시탁 사건인지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럼 이 사례는 이거야. 갑은 법령상 제한 회피를 위해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는 배우자 을하고 명의시탁을 했대. 그럼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배우자일지라도 그냥 무효인 명의시탁. 이걸로 끝이요. 그리고는 을 명의로 등기했대. 그럼 이 등기도 무효야. 그럼 소유자는 그냥 갑인 사례야. 이건 무효인 명의시탁 사례다고. 대내 대외적 소유자가 나오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틀린 거 고르래. 그러니까 사례는 굉장히 쉬운 사례야. 그냥 양자 간에 무효인 명의시탁이 나온 거야. 그럼 1번에서 물어본 거야.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갑이 소유자니까 말소 청구 있다. 맞고. 자, 2번은 해지 나왔네. 해지. 해지를 원인으로 할 수는 없다고. 무효니까. 자, 3번은 을의 점유. 명의 수탁자, 개털, 타주점. 이렇게 했어야 되고. 4번은 을이 병한테 중요했대. 그럼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게 되면 등기를 하는 순간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해. 그럼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한다. 제3자, 악이라도 취득한다.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취득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1, 2, 3, 4가 그냥 평소에 나왔던 기초지문 그대로 다 맞아. 그럼 그냥 무조건 5번이 답이요. 5번은 어느 시험도 자주 나오는 판례 사건은 아니고 저희 시험에는 처음 등장한 사건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5번은 그거야. 4번처럼 을이 병한테 양도를 했어. 그럼 병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한 거야. 그런데 우연히 을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했대. 그렇다 해도 우리 판례는 이때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함으로 인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으로 인해서 신탁자는 절대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설령 다시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더라도 더 이상 갑은 소유권 주장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한 거예요. 5번이 답. 이 문제는 5번을 알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1, 2, 3, 4가 정확하게 맞는 문장이라 5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풀었어야 될 문제예요. 원래 목적은 그냥 실제 시험 보듯이 하시자고 하려고 했으나 하다 보니까 문제 사례에 대한 해설을 일부 했어요. 그런데 지나간 시간 이미 던져진 주사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안 됐거나 혹은 조금 공부를 충분히 못해서 안 됐거나 어찌됐든 올해 시험이 안 됐을 때에는 어차피 지나간 시험은 되돌릴 수 없는 거라. 다시 다가올 시험을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하셔야 돼. 그럼 대부분 이제 수험생분들 중에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점수가 실망스러우면 아예 자기가 봤던 시험지 자체를 다시 보시려고 하질 않아요. 그 심정은 이해는 해. 하지만 본인이 왜 시험이 안 됐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알아야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설령 마음이 쓰리고 아플지라도 본인이 봤던 시험지를 반드시 다시 보셔야 돼.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라고 각 문제별로 유형별로 일러드린 것들을 내가 시험 볼 때 과연 어떻게 했는지를 한 번쯤 되새겨 보시고 앞으로 다가올 시험에는 그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한번 따라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고치시면 지식과는 상관없이 문제 푸는 방식만 정확히 몸에 습득하면 절대평가 시험은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다 잡으시고 앞으로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간 내에 문제를 내가 아는 걸 골라 풀 수 있게끔 같이 훈련을 하셔서 앞으로 올 시험에 대해서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